지난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작년보다 9.8%나 감소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김 대표가 로비를 주도하고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50명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부산 만덕동 요양병원에서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나머지 직원과 환자 가운데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 청소년용으로 분류된 독감 백신이 어린이용으로 긴급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까지 물량이 계속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어 오후 3시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며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7명입니다. 전날보다 63명 줄었습니다. 95명에 달했던 국내 발생이 41명으로 54명 급감한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00명대로 늘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이후 17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17명, 15명, 4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전체 국내 발생의 88%에 육박합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으로 우려가 컸던 부산의 추가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집계에선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부산시는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누적 환자가 53명에서 58명이 된 겁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줄면서 일단 급격한 확산세는 억제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산 요양병원발 추가 전파 가능성이 여전하고 인천 남동구 KMGM 홀덤펍 등 다른 집단 감염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상황,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된 부산 요양병원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와 직원들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가 확진은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네, 오늘 추가된 확진자 5명은 병원 안에 격리되어 있던 환자 3명 그리고 병원 직원이 2명입니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어제 부산시가 진행한 2차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추가됨에 따라 해뜨락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병원 직원들이 외부에서 접촉한 사람 중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 직원 1명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은 현재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80대 확진자 1명이 코로나19 증상이 심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해뜨락 요양병원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누구에게서 병원 내 감염이 퍼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앞서 한 달 사이에 숨진 환자 8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외부 접촉이 가능한 병원 직원에게서
병원 내 감염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햇드락 요양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부산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 6곳과 요양원 한 곳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1,800여 명 모두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순차적으로 지역 내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앞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어린이용 독감 백신이 공급난을 겪으면서 일선 소아과 병원에선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용 일부를 어린이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급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공급 부족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목동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린이용 독감 백신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곳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병원 대기실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 병원도 조금 전 점심시간을 마치고 이제 오후 진료를 막 시작할 참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도 병원 전화기는 계속 울렸는데요. 어린이용 독감 백신을 찾는 전화가 1분에 한 통씩 걸려올 정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병원은 지난 수요일에 만 12세 이하 독감 백신이 모두 바닥났는데요. 방금 전인 오늘 오전 11시쯤 어린이용 백신 200명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을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면서 병원 측에서는 이 백신도 이틀이면 다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서 어린이용 독감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용 무료 독감 백신 대체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독감 백신을 맞고자 하는 사람은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공급하는 무료 백신에 상온 노출 사태와 백색 입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아예 돈을 내고 유료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죠. 반면 일선 병원에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는 단가가 낮은 어린이용 백신 공급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조달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발생한 것 같다며 상당수 물량이 의료기관에 공급됐고 또 이번 주까지 공급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용으로 공급한 무료 독감 백신 일부를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공급량의 15% 범위, 모두 35만 명분 정도를 어린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백신은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불확실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백신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6천 명 늘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22만 5천 명 줄어 전년 대비 9.8%의 감소율을 보였고 도 소매업이 20만 7천 명, 교육 서비스업이 15만 1천 명씩 각각 줄었습니다. 새희망자금 대상자로 사전 선별이 안 된 소상공인 48만 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주는 새희망자금 신청을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가 매출액 등의 정보를 확보한 33만 명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은 뒤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워 연락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증빙 자료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내년 4월 정도 돼야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올해 안으로 대규모 백신 투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신중한 접근을 견지해온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은 일러야 내년 4월쯤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임상시험 중인 백신 후보들의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11월, 12월은 돼야 어떤 백신이 안전한지 파악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최적의 백신이 하나 선택된다 해도 초기 생산량은 몇백만 회 투여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존슨앤존슨 사례에서 보듯 막바지 3상 임상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도 백신 개발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연내 1억 회의 투여분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논란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더라도 경제 봉쇄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doing any more lockdowns and we're doing fine. We're not doing any shutdowns.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방송 사회자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유럽을 예로 들며 경제 봉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선거 캠프 안팎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자 오는 18일까지 대면 유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치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입원 환자 11,200여 명을 상대로 한 연대 실험에서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HO의 연대 실험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으로 렘데시비르 외에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려했던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체코는 코로나19 환자 전용 야전병원 건립 계획을 내놓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시간이 없으니 대비 태세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유럽 지역을 강타하면서 중부 유럽국인 체코의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신규 확진자는 9,500여 명으로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종식을 축하하는 대규모 저녁 파티를 연 지 불과 4개월 만에 악몽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지난 3월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6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학교와 술집, 클럽은 다음 달 3일까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정부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전 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500병상 규모로 수도 프라하 외곽의 한 전시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Zítra zasedne vláda, která vlastně schválí už první nemocnici, která by měla být v podstatě mimo. 프라하에서 가장 큰 병원도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V nemocnici jsme podobně jako tomu bylo na jaře, dneska vlastně už aktivovali transformační plán, který směřuje k tomu, že vlastně podstatnou část nemocnice postupně můžeme transformovat na lůžka.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대비에 서둘러 달라고 역수를 했습니다. 마르가리타스 시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의 기세는 지난 3월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준비 태세는 그렇지 않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지난 4월의 5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스 클룩의 WHO 유럽 담당 국장이 현지 시간 15일 최소 9개 유럽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47명 발생했습니다. 최근 100명 안팎으로 가던 확진자 수가 크게 줄긴 했지만 지인 모임이나 병원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환자가 17일 만에
50명 미만으로 줄었는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향성으로 봐서는 지금 17일 만에 50명대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성이 안정세로 들어왔다라고는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경향성을 보면 유사한 케이스가 과거 그 사랑제일교회 또는 서울 도심 집회 이전, 그러니까 7월 말 경향하고 약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자 수가 크게 줄은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데 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이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과거에 8월 초에 있었던 상황과 유사하게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또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지금 상태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또 보면 추석 연휴 이후에 15일까지 국내 집단 발생 사례가 16건이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인 모임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제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층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 이후에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한 집단 감염 건수의 한 절반 정도가 가족이나 지인 간의 전파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하게 보고 있는 게 방역 당국이 지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거나 아니면 술자리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주로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활동들을 주로 하는 연령대가 젊은 연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주의를 당부한 점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젊은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감염 다 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이 좀 우려를 하는 상황이고 국민들께 당부를 드리는 상황인데 비단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새로 나온 내용을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산 현지를 연결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하루 동안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통계에는 부산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관련해서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추가 확진자들이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와 직원들이라던데 1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2차에서 다시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이례적인 건 아닌 거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단검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PCR 검사는 진단검사법 중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감염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 입자가 체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다 100%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지난 후에 바이러스의 증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다시 재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현재는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인데 이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방금 전에 추가 환자가 보도가 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충분히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기존의 환자나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후에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가 지금 방금 전에 추가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고요. 앞으로도 기존의 음성을 판정을 받았던 환자나 직원들 중에서 또 추가적인 양성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더군다나 최초 감염원 그러니까 지표 환자는 누군지를 아는데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 그 병원 이외에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도 관련성이 있는 근데 나중에 관련성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관련성 있는 확진자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확진 직원의 그 동선을 따라서 접촉을 했던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도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사례들이 거의 20% 가깝게 한 18%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겉으로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환자만이라도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만이라도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100%에 가깝게 찾아내서 빨리 차단을 하는 게 지금은 최선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직원 확진자 가운데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했고 셔틀버스도 탑승했다고 합니다. 추가 감염, 추가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다들 착용을 하셨을 걸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견본주택하고 셔틀버스가 있는데 셔틀버스 내에서는 아마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견본주택 방문을 했을 때에는 그 직원들과 대화 과정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뭐 추가적인 전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전파의 속도보다는 거의 발생할 추가적인 이런 견본주택이나 아니면 셔틀버스 내에서의 어떤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극히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홀덤 펍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뭐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원적으로 홀덤 펍이라고 하는 게 그 홀덤이라는 게 홀덤스타라고 하는 카드 게임의 한 종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 게임을 즐기면서 펍이라고 하는 게 퍼블릭 하우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 선술집 개념으로 뭐 술이나 음료나 경우에 따라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을 의미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홀덤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과정 그리고 음료를 마시는 과정 경우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더군다나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 카드를 맨손으로 만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돌려서 손에 쥐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카드 자체가 비생체 매개 접촉물,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얼굴을 손으로 만진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충분히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업소의 특성상 일단 저도 가보질 않았고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밀폐된 공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홀덤펍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전 현장에서 그 방역 당국이 그 파악을 했는데 홀덤펍과 관련해서 홀덤펍 내에 있던 여러 집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카드와 테이블 그리고 카드 게임을 할 때 돌리는 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일단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비생체 매개 접촉이라든가 마스크를 내리면서 비말 전파가 이루어지는 환경 그리고 좁고 밀폐된 환경에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홀덤펍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홀덤펍을 그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선제적으로 먼저 그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최초 지표 환자가 역시 10월 13일 정도에 나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잠복기를 고려해서 그 이전에 홀덤펍을 방문했던 분들께서는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으시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실제로 아직 홀덤펍 같은 경우에도 헤트랑 요양병원처럼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표 환자는 종사자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종사자가 언제부터 임상 증상이 있었고 어디서 감염됐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로들을 다 파악을 해서 관련성이 있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곳은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인 만큼 더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불특정 다수가 방문을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국민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문자에 대한 어떤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물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실제로 이마트 내에 직원들, 종사자들 사이에서 전파가 더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이마트 직원들 내에서 한 90% 이상은
그 구내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씩 뛰어앉는 그런 방역 조치를 잘 이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아니면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주말이나 휴일에 대형 마트에 가보면 요즘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직원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시식 코너도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그 감염 우려 때문에. 그런데 큰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 안에 푸드 코너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 중에 특히 뭐 푸드 코너나 뭐 조리 코너 같은 곳에서 그 마스크를 잠시 벗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덤펍하고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섭취를 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면 더군다나 이마트 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푸드코트나 아니면은 즉석 요리를 하는 그런 종사자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감염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홀덤펍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지표 환자 이전에 잠복기를 고려해서 해당 마트에 방문을 했는데 그런 즉석 요리나 아니면은 푸드코트에 방문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백신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뭐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3상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 연기됐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굉장히 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실제로 다른 신약 개발을 할 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 3상에 진입을 한 그런 신약 물질들 중에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케이스가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중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백신이든 치료제든 간에 이 신약 자체가 임상 1상 이상이 비교적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기존의 어떤 절차보다는 간소화된 점도 물론 있고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빨라야 내년 4월쯤에 미국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백신이 언제쯤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 전 세계적인 그런 백신 개발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도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내년 한 4월, 그러니까 빠르면 3월, 좀 늦으면 한 5월 사이 정도에 처음 승인을 받은 그 상용화 백신이 출시가 될 거라고는 보고는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특히 11월 초에 승인을 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물론 최근에 안전성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FDA에서 임상 3상을 종료한 이후에 2달 동안은 안전성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3월 이전에 승인을 받는 백신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파우치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4월 또는 5월에 처음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 공급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무한정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수,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받기까지는 네. 상당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10개 이상의 어떤 그 백신 후보 물질들이 임상 3상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통 비율적으로 임상 3상 진입한 이후에 한 50% 정도만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한 뭐 대여섯 개 정도는 승인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들도 연이어 계속 승인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개의 제약사가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제약사는 제넥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결과가 발표되어 있지 않고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뭐 2상이라든가 기타 3상까지의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넥신에서 얘기하기는 내년 한 3분기 정도에 승인 신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늦는 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속도보다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 승인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그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유통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맞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감염 예방,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이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만났습니다. 서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지지를 촉구한 종전선언 문제는 비핵화 협상에서 항상 논의 대상이었고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협상 테이블에 항상 올라와 있던 이슈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와 비핵화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지지를 촉구하면서 논의가 확대됐습니다. 서 실장은 또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만의 독자적인 움직임과 협의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주변국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나 북한의 핵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CIA 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계속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빨리 타결을 추진하면서도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합의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실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고 미국 대선과는 무관하게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미국 측과 현안에 대해 폭넓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 어제 오전 발인했으며 강 장관은 그제 빈소를 찾고 어제 오후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명예교수는 미국 여행 중이라서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아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필 규정을 믿고 또 우리 다수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대표단이 YTN의 시사토크 알고리즘에 출연해 솔직한 입장을 털어놨습니다. 여전히 국시 거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단체 행동이었다며 국시 재응시를 요청할 상황도 아니고 사과 표명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되었었는데
의대생들의 대표 단체인 의대협은 국가고시 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전혀 휴학이나 국시 거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상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 건강이나 아니면은 이제 의료 정책, 의료 환경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었거든요. 올바른 의사가 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이 필요했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섰던 단체 행동이었던 만큼 특권 의식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은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어떤 기득권이나 특권 의식 이런 식으로 저희를 수식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생이자 청년이거든요. 올바른 의료 환경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올바른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로 배출되는 숫자의 5배에 가까운 숫자가 내과 전문의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과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런 진로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가고시 거부 사태로 당장 내년 인턴과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2,700명의 의료진이 부족해진 상황. 의료 공백과 제자들의 미래를 걱정한 주요 대학 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는 고마운 일이지만 본인들이 나서 재시험을 요구하거나 사과하는 것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응시하는 당사자들은 이제 학생들이고 이제 4학년생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는 왜 빠져 있느냐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정부가 추진했었던, 당정청이 추진했던 그런 의료 정책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을 했던 것이고 그 시험을 위해서 단체 행동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거든요. 의대생 대표들의 단독 인터뷰를 다룬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오늘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통신 대기업 KT와 KT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회사가 자영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전화국 건물 등 전국에 있는 KT 건물을 이용해 임대 사업을 하는 KT 에스테이트 직원이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고 영업 방해를 해온 영상과 녹취록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이런 횡포를 견디다 못해 최근 폐업했고 홀로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우, 백종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한 KT 전화국. 전모 씨는 이 건물 한 켠에 세를 얻어 5년가량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카페를 자진 폐업했습니다. 카페 문을 연 건 지난 2014년. 이때부터 KT 부동산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 직원과 건물 관리인 등의 영업 방해와 간섭이 계속돼 금품으로 이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손님을 이제 막거나 이동 통로를 차단하거나 이제 경비원분들은 자꾸 손님들과 싸우고 돌려보내니까 현금뿐 아니라 대형마트 상품권과 부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드렸고 명절 때 선물 세트도 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제가 오히려 디저트하고 커피나 이런 거 드리면서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게 몇 년간 계속 부탁드렸고 설날 추석 때 그리고 이럴 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선물 세트라든지 항상 드리면서 좀 KT 에스테이트 직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걸 나는 안 받으려고 했지. 내가 10만 원 받았고 몇 번 주더라고. 그래 나는 아니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KT 에스테이트 본사 역시 직원들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꾸려가는 카페였기에 영업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현금과 선물을 건넸지만 금품을 줄 때뿐 이들의 갑질과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제보자 전모 씨는 KT 자회사 직원의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KT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어서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와 건물 관리 자회사에 금품 수수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들은 전시 차량을 뒤쫓고 미행해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전시를 배려하지 않은 방식이었던 겁니다.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게 좀 밤에 또 찾아오니까 이게 좀 무서웠고 미행을 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전 씨는 어쩔 수 없이
선처 의사를 밝혔고 이후 당사자들은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 방해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건물 관리인은 카페 손님들과 잦은 마찰로 영업에 지장을 주었고 연중 무휴 매장이지만 휴업이라고 공지해 손님을 돌려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괜한 주차 시비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게 넓은 데 놔두고 왜 등등교에도 저 안으로 데려가냐고 그런 적도 있었고 너무 갑질이 심했어요 그때. 소음이 심한 건물 공사를 예고 없이 진행하고 KT 건물 공사 때 동의 없이 카페 측 전기를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전 씨가 항의하자 KT 에스테이트 측은 잘 몰랐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왜 쓰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쓰게 한 적은 없고 그냥 직원이 착각하게 썼다. 또 이렇게 항상 변면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화장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일부 통로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좀 공황장애가 그때부터 좀 됐고 그 정신과를 1년 정도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전 씨는 부당한 점을 정리해 정당에 갑질 신고를 했고 이후 KT 에스테이트 측은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제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히 시작을 하시고 기자가 알려드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사 이미지라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 탓에 전 씨는 결국 장사를 포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남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이런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생존, 생계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 KT 에스테이트 측은 영업 방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 많다며 전기 사용 문제 등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반 성장을 강조해온 통신 대기업 KT. 하지만 본사를 벗어난 자회사의 지속적인 갑질과 괴롭힘 탓에 힘없는 자영업자는 홀로 긴 법정 다툼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에도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쾌청하겠고 때이른 추위도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와 오늘 볼에 스치는 바람이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늘에 구름까지 잔뜩 끼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낮인 지금도 서울 낮 기온이 15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3도나 낮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1, 2도가량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중부 서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남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으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이 11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4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19도, 대전 20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면서 다음 주 후반에는 또다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외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작년보다 9.8%나 감소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재현 대표 측은 김 대표가 로비를 주도하고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50명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부산 만덕동 요양병원에서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나머지 직원과 환자 가운데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 청소년용으로 분류된 독감 백신이 어린이용으로 긴급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까지 물량이 계속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어 오후 3시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며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대표 측은 최근 확산한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일절 부인하며 사기 사건 재판과 관련도 없는 내용으로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이 펀드 사기 사건 첫 재판이었습니다. 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경영진 등 5명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전 5명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옵티머스 송모 이사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송 이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정관계 연루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는 말만 반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부터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뜻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앞서 김 대표 측은 사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도 서로 등을 돌린 피고인들 간 폭로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에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이 끝날 무렵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사기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인의 한쪽 입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주도하고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들이 증거 자료를 유출하거나 단편적 사실만을 왜곡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며 법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판부가 경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도 최근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에서 증거 기록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천여 명에게 1조 4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근엔 각종 불법 거래를 무마하려고 정치권과 금융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2배로 늘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다음 재판에는 피해를 본 펀드 가입자들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 관련인들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혜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 사건과 로비 의혹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로비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런 불법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 YTN과 통화하면서 적어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관리하는 영역 안에서는 오간 뒷돈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관계 인사들이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도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나 일부 정관계 출신 고문단 때문에 오히려 금융당국이 오해를 할까 봐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건을 쓴 뒤 전직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이런 내용으로 금감원을 설득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물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들어 바로 폐기했다는 겁니다. 윤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알려진 로비 명단 역시 김 대표가 갖고 있던 연락처 가운데 주요 인사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걸 오해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표 측은 해당 문건을 포함해서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검찰에서 이미 모두 소명했고 이미 진행 중인 사기 사건 재판에도 다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국정감사 7일 차인 오늘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 국감에서는 로비나 외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외압이나 로비 의혹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의 84%를 판 최대 판매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됐다며 질의를 시작했고,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정 사장이 판매 승인 결정 전에 이 옵티머스 측과 접촉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 측에서 금융 상품을 팔려는 게 있다며 담당자를 연결해달라는 전화가 있었고, 담당자에게 메모를 넘겼다는 건데요. 정 사장은 이 과정에서 지시나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누군들 전화번호를 주면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로비와 외압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 어이없는 투자가 걸러지지 않은 건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금융사기인 점을 강조하며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 사모펀드 활성화 과정에서 목적에 벗어난 일이 생긴 것이라며 이 라임과 옵티머스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의 펀드 심사 부실이 이유라며 외압설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정무위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행은 라임 자산운용펀드 수백억 원어치를 판매한 만큼 이 책임 여부를 두고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도 드러났죠. 네, 현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난 5월 펀드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엔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고 적혀 있어 논란인데요. 이 수익자 명단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진 장관은 본인 명의로 1억 원을,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각각 2억 원씩 모두 5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진 장관의 투자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예전부터 거래하던 NH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예금이자보다 좋다는 권유를 받고 투자했고, 이 환매 중단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단순 투자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관계 로비를 상징하는 펀드 수익자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연 단순 피해자일 뿐인지 이 국감장에서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직 장관의 투자 사실을 펀드 측에서 홍보하며 평판을 조성했는지, 또 투자처인 공공기관이 행안부 소관기관이라면 이해 충돌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 문건 자체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과 연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 장관이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2차로 치더라도 일단 피해자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융 사기 사건을 넘어서 정관계 로비 의혹, 공공기관 로비 의혹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1 대표인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회계사님, 이번 옵티머스 사건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면 네. 어려운 금융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등장인물, 등장한 기관, 네.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눈에 이게 어떤 사건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그 시간 순서대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어떤 일, 시계열 순으로 이렇게 한번 전반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먼저 이번 그 옵티머스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라인 펀드와 더불어서 이제 양대 사모펀드 사건으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쉽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접근하고 좀 마음을 놓으셨으면 하는 게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라인 펀드의 이제 주된 그 핵심적인 피의자로 이제 김봉현 씨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5년 전에 어떤 분이셨냐면 그냥 지방의 도시에서 건설 시행하시던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지금 수조 원대 사모펀드 사건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지 않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역사적 연원으로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제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핵심 피의자들 이분들은 이제 2000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른바 벤처 거품 시대가 있었고 그때부터 코스닥 자본시장에 상주해온 주가 조작 세력, 이른바 이제 세력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분들이 양태를 달리하면서 지금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사건은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십시오. 옵티머스 펀드를 예를 든다라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5천억을 모아서 4천억은 도관의 형태로, 도관회사 형태, 페이커 컴퍼니의 형태로 일단은 빼먹어버립니다. 자기 신들끼리 빼먹어서 4천억은 뭐 여러 형태로 로비 자금으로 쓰이고 할 텐데요. 네. 이 나머지 1,000억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획책한 그런 사건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5천억 투자받았는데 자신들이 4천억을 다 빼먹어버리고 남은 1,000억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서 만약 6배가 된다라면 6천억이 되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5천억을 투자해서 6천억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5천억 투자, 1,000억 수익, 20%의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선패가 주가 조작에 달려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옵티머스 그 주요 경영진인 김재현, 이동열, 윤석호는 구속 기소된 상태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기별로 한번 이 옵티머스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 자산운용 2017년에 대표가 바뀌면서 이때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거죠. 이때 바뀌면서 사명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름은 외우기 힘들어서 에스크베리타스 AV 자산운용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2017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현재의 이름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 바뀌었고요. 하나 뭐 재미삼아 시청자분들께서 재미의 포인트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회사 이름도 바꿀 뿐만 아니라 본인들 이름조차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실명, 김경률에서 김동철, 뭐 김계동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양상들은 재미삼아 한번 봐보십시오. 네, 지금 여기 2009년 최초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현재 도주 중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그리고 있습니다. 이혁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머스 펀드 설립 과정에서 그 여권의 특정 인사와의 같은 학교 이런 것 등을 내세워서 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좀 불거진 상태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름 이제 지금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 주요 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김재현 대표가 있고 이동열, 그다음에 윤석호 변호사가 있는데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고 이 윤석호 그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고요. 그 시점이라는 것이 저로서도 이제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시에 2019년 10월부터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가 어떤 때이냐면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비롯된 사모펀드 논란이 많았었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인 펀드가 구체적으로 환매 중단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모 씨를 전격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발탁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모 행정관이 발탁된 것이야말로 권력형 사건을 나타내는 어떤 핵심 지표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요. 이분께서 실제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9.8%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때를 전후로 해서 그 2019년 10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덕 파워웨이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사에 무자본 M&A 사건이 벌어집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심지어는 이 경영권이 인수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인 사건도 이른바 이제 광주 국제 PJ파라고 하는 조폭 자금도 끼어들면서 이제 살인 사건도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
그 당시에 이제 septillion이라는 대주주 그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septillion의 대주주였단 말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행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좀 깊은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네. 국정감사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행정관과 더불어서 이 옵티머스의 고문단을 면면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 고문단 주요 명단입니다. 이름을 딱 봐도 알겠지만 예. 저명 인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뭐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뭐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연락을 했다 이런 사실도 나오고 있고 네. 이분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받은 것까지 이제 드러났고 인정도 하신 상황이라요. 그분들의 해명이 이렇게 고지곧대로 들릴 수 있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셨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주요 등장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간순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예.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서 시간과 관련된 그래픽을 먼저 띄워주시고 관련 설명을 하겠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017년 6월에 그 김재현 대표가 취임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됐고 그때 등장하는 곳이 전파진흥원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네. 이곳에서 6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 예.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하나 먼저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될 게 사모펀드란 말입니다. 앞서 이제 언론 이 앞선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 진영 장관께서 5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뭐 이제 피해자로만 보인다 내지는 피해자라고 강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나누는 취지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전문 투자자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들의 영역이다. 그에 따라서 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지는 영역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사모펀드에 한 분 한 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 뭐 진영 장관도 나타나고 있고 전파진흥원 각종 이제 공공기관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영 장관이 전업 투자자이면서 전문적인 투자자이냐 아닐 거란 말입니다.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많은 공공기관에 비영리 기관에 이제 이사직,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전파진흥원과 같은 그리고 뭐 한국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이와 같은 여러 기관, 죄송합니다. 도로공사는 이제 투자기관은 아니었죠. 이런 여러 이제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 행위 자체가 사실은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은 사모펀드에 많은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수익률을 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실 그 전혀 투자할 이유가 없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어떤 변명 중에 하나도 우리 이것에 따른 감사를 받았다. 감사받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너희 같은 공공기관이 왜 사모펀드를 전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뛰어야 하는 그런 영역에 왜 들어가느냐는 것도 이것은 일견 모든 이제 저희가 선입견을 배제하고 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데는 상당한 외압 내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안내 길라잡이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뭐 가정 내지는 추정을 할 수 있죠.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기관의 기금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의 그렇죠. 영역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모펀드가 결국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예.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 쏟아붓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제가 조금 뭐 어그레시브하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투자가. 제가 어디 뭐 학교를 갔는데 대학을 갔는데 이와 같은 투자가 있다. 당장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작성합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왜 그와 같은 투자를 했는지 해명서를 또 당사자들은 쭉 써야 되고요. 이와 같은 투자가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들은 여러 절차로 내부 규정으로서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뭘 어째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서 사실상 투자하기는 힘들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먼저 전파진흥원이 나오고요. 2017년 6월에서 2018년 3월까지 670억 원의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 투자 대표.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투자 대표라는 게 여러 자산 운용사가 있고 그 밑에 대체 회사라는 게 있고 네. 거기에 대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거고요. 네. 이후에 고문단 영입 그 이후의 상황도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는데 이후에 윤석호 변호사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내인 이 씨, 이모 씨가 옵티머스에 네. 합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에 이제 금감원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 요구가 있었고 이때 이제 한 차례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문제의 인물들이 이제 또 그 증자 과정에 합류한 것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밝히는데 제가 그때 참여했던 주주들의 명단들을 좀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주주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나오는데요. 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각 주소지들을 제가 쭉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소지의 실제 거래가가 그분이 거기에 본인 집이라는 가정하에 네. 뭐 실제 거래가가 3억, 4억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비상장 회사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사에 이분들이 5억, 6억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이런 것을 봐도 좀 이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때 당시 증자에 참여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도 의문이 가고 자칫 차명 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지를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면 결국은 금감원이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금감원이 이 옵티머스 펀드라는 곳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 제대로 관리 감독 기능을 발휘를 했다면 그 이후에 불거졌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융 당국이 언제 저 당시에는 저 정도면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2017년 11월에 경영정상화 계획 한번 제출해봐라. 그에 따른 한번 타당성도 검토해보겠다. 이와 같은 통제 절차들을 이제 시행했으니까 이 이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견제 감독을 왜 하지 않았는지 또 뭐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게 이 2017년에 관련돼서 금감원, 금융감독당국이 관련된 징후를 어느 정도 포착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이 반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그 외압이나 뭔가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겠죠. 그렇죠. 예,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잘 제대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한 투자처들의 무자본 M&A라든가 여러 이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상장사들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서 이제 NH투자증권이 지금 84%를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적절한 방송에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코미디 같은 일인 게요. 지금 NH투자증권의 일관된 논조는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고객들에게 건전한 공기업의 매출 채권인 줄 알고 팔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핸드폰 대리점이다라고 했을 때 모 전자회사의 핸드폰을 가져와서 제가 고객에게 판단 말입니다. 이때 제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핸드폰인지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NH투자증권은 뭐냐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의 매출 채권인 줄 알았다. 한국도로공사의 매출 채권이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톨게이트를 오고 가고 할 때의 그런 채권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손 위험이라든가 잘못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인데요. 그건 줄 알고 팔았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핸드폰을 가져와서 고객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도로공사 매출 채권을 고객한테 전달해 줄 때 이걸 봤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의문은 그걸 봤어야 됐다라는 거고 금융당국은 왜 NH투자증권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실수냐는 거죠. 한번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이 핸드폰을 파시는데 모 전자에서 가져와서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게 벽돌이었다. 두 분의 책임은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다 액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 이와 같은 실수를 가장한 어떤 다른 것은 아닌지 여러 이제 좀 거대한 어떤 사기 사건, 뭐 권력형 비리의 단초들이 여기에 숨겨진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NH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반박 보도자료를 내서 졸속 승인이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 이 영역 역시 검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신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뭐 보도자료, 반박자료는 봤는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내부 통제 구조를 갖춰야만 하는 곳입니다. A에서 뭐 과장에서 대리
직원으로 가는 이런 승인 과정도 상당히 고도의 이제 내부 통제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 곳인데 외부로부터 판매 물건이 와서 고객이 파는 물건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NH투자증권은 문 닫아야죠. 제가 이 말씀이 절대 가혹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네, 특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 순위로 매출 순위로만 봐도 굴지의 증권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시기별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있고 농어촌공사 등 기관도 투자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제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만약에 제가 감사했다면 지금 여러 이제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네.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이모 전 행정관이 농어촌공사의 비상임 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 규모가 얼마냐면요. 11조입니다. 11조짜리 규모의 공사에 84년생인 우리 나이로 당시 취임 당시 불과 34, 35인 분이 비상임 이사로 들어간다. 이게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과거 농어촌공사의 등기부등본을 쭉 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전남 나주로 이전한 이후로 이사 명단을 쭉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네. 1970년대생조차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모 전 행정관만이 이 11조짜리 공사의 이사로 취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행정관으로 취임한 이후로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는 모두 전액 손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사모펀드라는 곳에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자금이 들어가고 실제로 손실도 일어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는 말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추가로 또 들어 나오는 업체가 스킨앤스킨이라는 곳이거든요. 예. 이게 그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펀드 돌려막기,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위한 창구로 쓰인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결국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결국 정상적인 투자는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5천억을 끌어와서 6천억을 만들려고 했던 일은 주가 조작 말고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이 결국은 스킨앤스킨 그리고 해덕파워웨이 이와 같은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무자본 M&A다, 여러 가지 횡령이다, 주가 조작이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수익 창출을 꽤 했던 거고 예.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일부 말씀드린 대로 외관상 수익 창출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분들은 또 돈이 여러 바퀴 또 돌거든요. 자전거래를 하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옵티머스 펀드가 상장사에 투자를 하고 그 상장사가 다시 또 이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말씀처럼 그것들은 이제 일부 자금들이 5천억 일부 자금들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착시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사기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픽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이 마스크 구매 명목으로 EP 플러스 회사로 송금이 됐고요. EP 플러스라는 곳이 그 옵티머스 이상의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 돈이 이제 EP 플러스를 거쳐서 옵티머스로 흘러갔고요. 결국에 마스크 투자는 횡령을 위한 거짓 명목이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결국은 돈이 도는 거죠. 예. 돈만 돌고 아무런 생산 활동도 없이.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돈이 회사별로 어떻게 보면 자전거래를 하면서 돈이 돌고 각각의 회사만 놓고 보면 회계장부상에는 매출이 잡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시장 참여자들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앞서 무자본 M&A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용어에서 결국 무자본 M&A라는 게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금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돈 없이 남의 돈으로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의 창구로 쓰고 그렇죠. 하는 이런 게 네.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무자본 M&A와 관련해서 그 국회에 계시는 다선 의원인 경제통 의원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자본 M&A가 도대체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니고요. 무자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돈이 없다는 거고 돈 없이 인수합병 하겠다는 겁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돈 없이 누구한테 그럼 돈을 빌리냐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뭐 사채업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은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회사의 쌈짓돈을 가져다
회사의 쌈지 또는 횡령에다 갚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범법 행위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백 여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검찰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팀도 확충이 돼서 앞으로도 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은 벗어나기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금융당국의 어떤 조사 관리 책임 뼈저리게 물어야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일관되게 하는 말이 오늘 처음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다라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집에서 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검찰 수사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 사건의 핵심들 우선은 자금의 흐름들을 명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적어도 지금 리스트에 나오는 인물들 자꾸 이것들이 먼저 수사 과정에 돌입하기도 이전에 가짜라고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데 일종의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에 오른 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임도 그렇고 오늘은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피해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펀드와 관련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진입장벽이 낮춰지면서 일반 투자자 예전에는 뭐 고액자산가분들이 주로 했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어떻게 보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분 지금 이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판매사의 이제 보전책도 이어졌는데요. 이 이후에 형사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 형사 책임을 근거로 해서 민사상의 소송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 관련 사태가 그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오늘 전문가신 그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김경일 회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비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지만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낮아졌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 강남 3구인 서초와 강남, 송파를 제외한 22개구 아파트 단지 3만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은 지난 1990년 이후 30년 동안 8.7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289만 원이 올라서 상승액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강남권 아파트 공시지가는 평당 1,577만 원에서 2,088만 원으로 511만 원 올라서 시세 반영률은 35%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인 65.5%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지방의 아파트 1제곱미터의 평균 분양 가격이 전달보다 0.75% 오른 303만 9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002만 8천 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대해 정책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은 점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발언한 김 장관의 모습에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 탓에 국민 걱정이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됐고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보다는 가벼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는 면했습니다.
네, 앞서 음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시장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던 검찰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90만 원 선고를 받았고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는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냥 싼 정도가 아니라 평생 살고 싶을 정도로 주거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니 이전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10곳 가운데 9곳은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주거복지에 방점을 둔 공공임대주택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은 어떨까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곳입니다. 5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16제곱미터. 그러니까 단 3걸음 정도면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크기입니다. 최소 주거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인 만큼 가구를 들이긴커녕 최소한의 짐조차 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것만으로 행운이라 여겼던 입주민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급하게 입주를 했는데 좀 많이 실망을 했죠. 옷이 둘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제외하고도 뒤쪽에 그 행거를 뒀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옷 박스를 좀 베란다에 둔 상태거든요. 쏟아지는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신혼부부도 입주 대상인 행복주택의 94%가 그리고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96%가 4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30%도 채 되지 않는 일본, 영국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급량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지만 진짜 문제는 현행법이 소형 공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80%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평수를 넓혀 지을수록 국가보조금 지원 비율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 사업자들도 큰 집을 지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최소 주거 면적이 14제곱미터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주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형수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평당 단가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확대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보단 양이라는 게 현재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입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정책 전환이 없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은 꿈 같은 말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응급처치로 회생시켰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마포소방서 송용민 소방관은 지난달 9일 아침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이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송 소방관은 가슴 압박을 시행하면서 영무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장 충격을 한 차례 시행하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고 현장에 출동한 신도림 119 구급대에 인계됐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경기도 이천과 시흥에 사는 3명이 일본뇌염 확진 환자와 추정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는 경기 이천에 사는 60대 여성이고 추정 환자는 경기 이천과 시흥에 사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인데 50대 남성에 대해선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르던 개를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 이틀 만에 개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애견 호텔은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애견 호텔 내부의 CCTV 영상입니다. 울타리 안에 개가 플라스틱 덮개를 밀쳐내더니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배와 뒷다리 사이를 무언가에 걸려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발버둥을 쳐봐도 울타리 창살에 걸려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기를 14시간, 결국 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 주인이 2박 3일 동안 호텔에 맡긴 건데 이런 불상사가 난 겁니다. 가족과 같은 강아지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될 곳에서 끔찍하게 죽어간 강아지에게 가장 미안하고요. 애견 호텔 측은 퇴근 후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개 주인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과해 보상금을 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금 요구를 1,000만 원을 하셨었고 제 형편에 맞는 선에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강경하게 그렇게 하시고 제 쪽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가지고 애완견 주인은 해당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편 투표와 함께 선거일 전에 직접 투표하는 사전 현장 투표 참여자가 예상 외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달 3일 선거일 전에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긴 줄을 섰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20일 앞둔 현지 시간 목요일 사전투표소가 문을 열자 아침 일찍부터 투표를 하러 나온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투표를 하기까지 2-3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Thi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lections of my lifetime, and I just wanted to get involved and do the process as quickly as possible. All of this division and all of this unsettling is just too much. 지난달부터 미국 내 20여 개 주가 사전투표소 문을 열었고 다른 주들도 이어서 사전 현장 투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800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 지난 선거의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우편 투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사전 현장 투표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 대신 사전 현장 투표로 발길을 돌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우편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를 포함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끝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사전투표를, 공화당 지지자의 61%가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공화당 측은 선거 당일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별도로 한국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관련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를 정부가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기와 관련해 여러 공공기관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별도로 한국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볼에 와닿는 공기가 꽤 서늘하죠. 하늘이 잔뜩 흐려져서 좀처럼 기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5.3도로 예년 수준 5도가량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퇴근길엔 기온이 더 뚝 떨어져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도톰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퇴근길엔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밤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영서 북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서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높아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10도가량 껑충 오르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